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수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내가 없는 세상은 소리가 먼저 사라지더군요. 아침이면 저를 깨우던 아내의 잔잔한 목소리도, 주방에서 들려오던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거실을 오가며 흥얼거리던 콧노래도 모두 사라진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어요. 살아생전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집안 곳곳에는 아내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온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차갑게 식어갔죠. 저는 그 온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릴까 두려워 아무것도 만지지 못했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덮고 자던 이불도, 화장대 위에 놓인 낡은 나무 빗도, 즐겨 앉던 소파의 푹 꺼진 자리까지도 모두 그대로였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박물관 같았죠. 아내가 떠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제게 시간은 상처를 곪게 만드는 독과 같았습니다. 눈을 뜨면 아내가 없다는 현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눈을 감으면 아내와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괴롭혔죠.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일,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일,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던 그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꿈 같은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아내의 이름을 부르다 지쳐 잠들곤 했어요. 그런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것은 아들 민우와 며느리 시은이었죠.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청소와 빨래는 물론 입맛 없는 저를 위해 온갖 반찬을 만들어 바쳤어요. 며느리는 아버님, 이렇게 잡수시질 않으시면 큰일 나요. 뭐라도 좀 드셔야 해요라며 제 입에 밥을 떠먹여주기도 했고, 아들 녀석은 아버님, 저희만 믿으세요. 아무 걱정 마시고 기운만 차리시면 됩니다라며 제 어깨를 주무르곤 했습니다. 자식들의 그런 모습에 저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저렇게 살갑게 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저 아이들이 있어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교차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는 제게 매일같이 한약을 다려왔답니다. 아주 귀한 약재를 구해왔다면서 이걸 마시면 떨어진 기력을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새까만 약물이 담긴 사발에서는 아주 진하고 쓴 냄새가 났죠. 입맛이 없어 넘기기 힘들었지만 자식의 정성을 무시할 수 없어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아버님, 약효가 좋아서 그러니 드시고 나면 푹 주무셔야 해요. 며느리는 늘 그렇게 말하며 제가 약을 다 마시고 자리에 눕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기력을 찾아준다는 그 약을 마실수록 제 몸은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듯 했어요. 낮에는 머리가 솜이 물에 젖은 것처럼 무겁고 멍했으며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기 일쑤였죠. 일어서려고 하면 방 안이 통째로 기울어지는 듯한 현기증이 저를 덮쳤고 눈앞이 캄캄해졌다가 다시 흐릿하게 초점이 잡히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아들 내외에게 이런 증상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다 기력이 쇠하셔서 그런 거예요. 약을 꾸준히 드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저는 그저 그런가 보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내 몸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렸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도 저는 며느리가 주고 간 약을 마시고 일찍 자리에 누웠어요. 어김없이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죠. 그렇게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까요? 꿈에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늘 그립던 따뜻하고 온화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 꿈에 나타난 아내는 피골이 상접한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다급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끔찍한 무언가로부터 쫓기는 사람처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죠. 여보.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비명 같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는 제게 달려와 가슴을 치며 절규하더군요. 여보.
정신 차려요. 내 말 들려요? 저는 꿈속에서도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떨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들이 주는 건 어떤 것도 입에 대면 안 돼요. 아무것도 먹지 마, 마시지도 마. 나처럼 되면 안 돼. 아내는 울부짖으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절박하고 필사적인지 저는 꿈속에서조차 등 뒤로 한기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내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 제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던 처절한 목소리, 저를 살리려는 듯 안간 힘을 쓰던 그 몸짓.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제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죠. 안 돼.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아내의 절규하는 목소리는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마, 마시지도 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매일같이 가져다 주던 그 새까만 한약이었죠. 기력을 찾아준다는 약. 하지만 마실수록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던 그 약. 약을 마시고 나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잠에 빠져들던 지난 날들.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안심하는 듯하던 아들 내외의 표정.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 하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내 자식들이.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어김없이 약사발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핏발이 선 제 눈을 보며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투로 말하더군요. 아버님, 간밤에 잠을 설쳤나 봐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어서 이 약 드시고 한숨 푹 주무세요.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를 억지로 누르며 태연한 척 약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들킬까봐 두 손으로 공손히 약사발을 감싸 쥐었죠.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창가 쪽으로 등을 돌린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숨을 멈춘 채 손에 들고 있던 약사발을 창가에 놓인 난초 화분 깊숙이 기울였습니다. 새까만 약물이 소리 없이 흙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며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역시 약이 쓰긴 쓰네. 저는 빈 사발을 내려놓으며 일부러 입맛을 다시는 소리를 냈습니다. 제 연기에 돌아선 며느리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에요, 아버님. 이제 좀 누우세요. 저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두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며느리는 제 머리맡에 잠시 서 있다가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살아야겠다는 강렬한 의지만이 남았습니다. 아내가 목숨을 걸고 제게 남긴 마지막 경고를 저는 결코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아내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제 비밀스러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그날 이후 제 삶은 거대한 연극 무대가 되었어요. 저는 무대 위에서 기억을 잃고 서서히 쓰러져가는 늙은 주인공을 연기해야 했죠. 관객은 단 2명, 제 아들 내외였습니다. 그들의 눈을 속이고 이 집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껏 제가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완벽한 연기가 필요했어요. 매일 아침 며느리가 가져오는 약사발을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놈들이 등을 돌린 찰나의 순간을 이용해 화분 깊숙이 그 검고 끈적한 액체를 쏟아부었죠. 빈 사발을 내려놓으며 일부러 입맛을 다시고 때로는 약이 너무 쓰다며 인상을 찌푸리는 것까지 잊지 않았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의 감시망을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꼴몰했어요. 제 머릿속은 마치 장기판처럼 복잡했죠. 하나의 수를 두면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수를 두어야 할지, 수십, 수백 가지의 경우의 수를 그려보았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제 아내를 그리 보낸 자들이었죠. 저 하나쯤이야 어떻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이 오히려 제 정신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 주더군요. 아내의 그 절박했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면 두려움은 분노로, 분노는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로 변했으니까요. 계획을 실행할 날을 바로 오늘로 잡았습니다. 며칠간 약을 마시지 않았더니 오히려 머리를 짓누르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겉으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야 했죠. 아침 식사를 위해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일부러 수저를 몇 번이나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민우가 수저를 주어 제 손에 다시 쥐어주자 저는 멍한 눈으로 아들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누구신데 제게 이리 친절을 베푸시는지요? 그 순간 민우와 시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혹감과 함께 아주 옅은 그러나 분명한 기쁨의 그림자였어요. 저의 상태가 자신들의 계획대로 아주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표정이었죠. 시은이 걱정스럽다는 듯 과장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버님, 저 시은이에요. 민우 씨 쳐요.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저는 그저 눈만 끔뻑이며 멍하니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을 때가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척하다가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과장되게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바닥에 쿵 소리가 나게 그대로 쓰러졌어요. 물론 다치지 않기 위해 몸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법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멈추고 쓰러져 있자 두 녀석이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아버님? 여보, 빨리 119에 전화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눈을 뜨며 민우의 팔을 힘겹게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아니다, 병원은 안 된다. 그냥 공기 좋은데 내 엄마랑 마지막으로 갔던 그 시골집에 며칠만. 제 말에 민우와 시은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저는 실눈을 뜨고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는 것은 진심이 아니었을 테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병원에 입원시켜 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속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이 아닌 시골집을 언급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시골집은 너무 멀고 돌봐드릴 사람도 없어요. 일단 병원부터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죠. 민우가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굳은 의지를 보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연기의 마지막 절정이었죠.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 마지막 소원이다. 내 엄마와의 추억이 가득한 거기서 며칠만이라도 있다 오게 해다오. 더 늦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에 두 녀석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놈들은 분명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 테죠. 이대로 저를 병원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득일지 아니면 마지막 소원이라니 들어주는 척하며 환심을 사는 것이 나을지. 어차피 약 때문에 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굳이 반대해서 의심을 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렇게까지 원하신다면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대신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하루 이틀만 바람 쐬고 바로 오시는 거예요.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죠. 그들이 저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가 눕히고 짐을 챙기러 나간 사이 제게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아픈 척 신음을 흘리면서도 온 신경을 방문 밖의 동태에 집중했어요. 그들이 거실에서 나누는 작은 대화 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죠. 정말 괜찮을까? 저렇게 혼자 보내도? 하루 이틀인데 뭐 어때? 약만 잘 챙겨드리면 오히려 더 빨리 나빠지실 수도 있지.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정신이라도 돌아오면 어떡해? 설마. 그 약이 어떤 건데? 그리고 이미 많이 상하셨잖아. 당신도 봤지? 나도 못 알아보고. 그렇긴 하지. 그럼 간단하게 짐만 챙겨서 빨리 다녀오자고. 가서 우리가 직접 약 드시는 거 보고 와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예상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라도 날까봐 조심스러웠죠. 그리고는 벽을 짚고 간신히 걸음을 옮겨 며느리가 매일 약을 넣어두던 부엌의 찬장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을 열자 아니나 다를까 한약 포장지가 가득 담긴 상자가 있었어요. 저는 그 안에서 약을 짜고 남은 찌꺼기가 담긴 포장지 몇 개를 몰래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늘 마시던 찻잎통을 열어 찻잎 약간을 다른 주머니에 옮겨 담았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제 침실의 환풍구였죠. 아내의 꿈과 제 몸의 이상 증세를 생각했을 때 그들이 약에만 무언가를 넣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 제 호흡기를 통해 몸으로 들어오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다시 침실로 돌아와 아픈 몸을 이끌고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의자 위에 올라서서 천장에 달린 작은 환풍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리고는 안쪽에 뽀얗게 쌓인 먼지를 손가락으로 긁어내 미리 준비해둔 작은 비닐 약봉지에 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몇 분이었지만 제게는 몇 시간처럼 길고 아슬아슬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증거물을 주머니 깊숙이 숨기고 다시 침대에 누웠을 때 때마침 민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버님, 준비 다 됐어요. 이제 출발하시죠.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행복한 추억이 가득했던 이 집은 이제 제게 끔찍한 감옥이자 진실을 밝혀야 할 범죄 현장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시골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민우는 운전을 하며 간간히 백미러로 제 상태를 살폈고 옆자리에 앉은 시은은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죠. 아버님,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참으세요. 저는 그저 기력이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앞으로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물론 저는 시골집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목적지는 단 한 곳, 이 도시의 외곽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제 오랜 친구 박철민의 집이었죠. 철민이는 평생을 형사로 살아온 친구였습니다. 정년 퇴직을 한 지는 꽤 됐지만 여전히 웬만한 젊은 형사들보다 날카로운 직감과 추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믿고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죠. 저는 차가 시골집으로 향하는 갈림길에 거의 다다랐을 때 다시 한번 아픈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숨이 너무 차서 여기까지만 데려다 주면 내가 알아서 택시를 타고 가지. 너희는 어서 돌아가거라.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민우와 시은은 크게 당황했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린다니까요. 아니다. 너희가 있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더 그런다. 그냥 여기서 내려다오. 부탁이다. 저는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놈들의 입장에서는 저를 길 한복판에 내려놓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겠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상황을 마무리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죠.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결국 놈들은 제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그럼 저희가 택시라도 잡아드릴게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라며 마지막까지 착한 아들인 척 연기를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에 도착한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나서야 저는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아들 내외의 차를 바라보았어요. 제 시야에서 그들의 차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저는 택시 기사님에게 새로운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주소 좀 바꾸겠습니다. 철민이의 집은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한적한 곳에 있었어요. 작은 텃밭과 마당이 딸린 단층 집이었죠. 제가 택시에서 내리자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던 철민이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니, 정수 너 아니냐?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평생의 친구는 제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단번에 알아보더군요. 저는 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소박했지만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은은하게 퍼지는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제 긴장된 마음을 조금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았죠. 철민이는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친구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제가 몰래 챙겨온 약병과 비닐봉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철민아, 나 좀 도와줘야겠다. 아무래도 내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아. 저는 지난 한 달간 제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친구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죽음 이후 깊어진 슬픔, 아들 내외의 과도한 친절, 매일 마셔야 했던 한약과 그 약을 마신 뒤부터 시작된 이상 증세,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가 나타났던 그 끔찍했던 꿈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철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간을 찌푸린 채 제 이야기에만 집중했죠. 평생 수많은 사건 파일을 들여다봤을 그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철민이는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물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더군요.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민우랑 너의 며느리가 너의 아내를, 그리고 너까지도. 친구는 차마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지만 저는 그 뒷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 내 아들인데,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겠나 싶었지. 하지만 모든 정황이, 모든 조각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어. 철민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랜 형사의 버릇이었죠. 생각이 복잡할 때면 늘 저렇게 좁은 공간을 빙빙 돌곤 했습니다. 한참 후에 걸음을 멈춘 친구가 제게 말했어요. 알겠다. 일단은 내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움직여야겠구나. 내가 가져온 이것들,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바로 성분 분석부터 맡겨보겠다.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걸릴 거야. 그동안 너는 여기 내 집에 머물러. 절대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말고 특히 민우 녀석에게는 더더욱. 알겠지?
저는 친구의 말에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막막함과 두려움이 친구의 단호하고 믿음직한 목소리를 듣자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철민이의 집에서 꼼짝없이 머물며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지냈어요. 민우에게서는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철민이의 조언대로 저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갖 상상과 추측으로 들끓었죠. 만약 내 생각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모든 것이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생긴 내 망상이라면? 하지만 그럴 때마다 꿈속 아내의 절박한 얼굴과 제 몸을 짓누르던 이상한 무기력감이 떠올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현실이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명백한 현실이라고. 그러던 중 저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가져온 작은 손가방을 무심코 열어보게 되었어요. 아내가 늘 가지고 다니던 낡은 가방이었죠. 가방 안에는 손수건과 작은 거울, 그리고 약국에서 받아온 듯한 낡은 약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심코 그 약 봉투들을 살펴보던 제 손이 순간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약 봉투 하나는 약국 이름과 날짜가 인쇄된 평범한 봉투였지만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은 하얀 봉투였어요. 그리고 그 하얀 봉투의 뒷면에 아내의 희미한 글씨체로 무언가 적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지러움. 숨이 참. 민우가 준 차를 마신 뒤부터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아내 역시 저와 똑같은 증상을 겪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민우가 준 차 때문이라는 것까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 봉투를 구겨 쥐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명백해졌어요. 더 이상의 의심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제 자식들의 손에 의해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겁니다. 바로 그날 저녁 철민이가 굳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의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철민이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제게 건넸어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알아볼 수 없는 여러 화학 기호와 숫자들의 나열이었습니다. 철민이가 서류의 내용을 하나씩 짚어가며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죠. 내가 가져온 한약 찌꺼기와 찻잎에서는 아주 미량이지만 특정 식물에서만 추출되는 신경계 교란 성분이 검출됐다. 이걸 장기간 복용하면 내가 말한 것처럼 심한 현기증과 무기력증, 그리고 기억력 감퇴를 유발할 수 있어.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이거야. 철민이가 가리킨 곳은 환풍구 먼지 분석 결과였습니다. 내 침실 환풍구에서는 아주 유해한 곰팡이 포자가 다량으로 발견됐어. 이건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절대 이렇게 많이 번식할 수 없는 종류야. 누군가 인위적으로 배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치지. 이걸 밤새 호흡기로 마셨다고 생각해봐. 폐 기능이 서서히 망가지고 결국에는. 친구는 말을 멈추었지만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이 어떠했을지, 그들이 저에게 무엇을 하려 했는지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이라는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메말라 버린 듯 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만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죠. 저는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민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저것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날 이후 철민이의 집은 우리의 비밀스러운 전쟁을 준비하는 작은 작전 본부가 되었어요. 친구와 저는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했죠.
철민이는 제게 몇 번이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놈들이 우리 손바닥 위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평생을 범죄자들과 싸워온 친구의 조언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 들끓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했죠. 우리의 첫 번째 계획은 놈들의 탐욕을 극단까지 자극하여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약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으며 판단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늙은이의 모습으로 말이죠. 저는 전화를 걸어 민우에게 제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일부러 혀가 꼬인 듯 어눌한 발음으로 숨이 넘어갈 듯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우야, 나다. 아무래도 내가 곧 갈 것 같구나. 빨리 와서 내 엄마가 남긴 것들이랑 내 것들 유산 정리나 좀 도와다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우 녀석은 분명 제 목소리를 들으며 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하고 있었을 테죠. 이내 걱정스럽다는 위선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어디 계세요? 아니다, 오지 마라. 내가 내일 집으로 돌아가마. 마지막은 그래도 내 집에서 맞아야지.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끼는 던져졌죠. 유산 정리라는 달콤한 말에 놈들은 분명 이성을 잃고 달려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놈들의 탐욕을 더욱 확실하게 부채질할 미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철민이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죠. 며칠 뒤 제 손에는 아주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금괴 보관증과 강남의 노른자 땅을 제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토지 매매 계약서였어요. 물론 전부 가짜였죠. 사람의 욕심은 말이다, 정수야. 눈앞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들이밀었을 때 가장 크게 폭발하는 법이지. 철민이는 서류를 제게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이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날카로운 칼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철민이는 경찰 후배 시절부터 아끼던 유능한 기술자 한 명을 불렀어요. 젊지만 실력 있는 친구였죠. 그 친구는 하루 만에 제 집안 곳곳에 누구도 눈치챌 수 없는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완벽하게 설치했습니다. 거실과 안방, 심지어 부엌과 서재까지. 이제 그 집은 놈들의 모든 악행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전송하는 거대한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저는 제 발로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 민우와 시은은 약속 장소에 저를 데리러 나와 있었어요. 며칠 만에 본 제 모습에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저는 일부러 더 수척하고 초점 없는 눈빛으로 다리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기댔습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 되실 때까지 연락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이제 다 소용없다. 집에나 가자. 가서 정리할 것들이 많아.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안방 침대에 몸져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곁을 지키는 아들 내외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죠. 저는 품속에서 몰래 준비해온 가짜 서류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너희 엄마 몰래 내가 비상금으로 사둔 금괴 보관증이다. 그리고 이건 젊었을 때 사뒀던 땅 문서고. 내가 없으면 다 너희들 차지다. 서류를 본 민우와 시은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내 제 손을 잡고 거짓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저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버님 건강만 하시면 돼요. 그들의 역겨운 연기를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됐다 시끄럽고.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으니 너희는 잠시 나가 있어라.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꼭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저기 시장에 가서 내 엄마가 자주 사오던 그 잉어 좀 사오너라. 직접 푹 고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먹어보고 싶구나. 저는 일부러 그들을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마지막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제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바로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 집 안에 설치된 카메라와 도청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철민이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마지막 부탁이라는 말에 군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병든 노인의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숨겨둔 소형 통신 장치를 통해 철민이에게 연락을 취했죠. 나다 철민아. 놈들이 미끼를 물었어. 아주 제대로 문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지금 너희 집 모든 상황이 내 컴퓨터 화면에 다 보이고 있어. 아주 선명하게 잘 작동하는구나. 저는 철민이의 말을 들으며 서재에 설치된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저를 해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저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줄 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통신 장치를 끄고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곧 돌아올 두 악마를 기다리며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내의 억울한 넋을 위로하고 제 남은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갓 잠에서 깬 사람처럼 부스스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았어요. 시은은 제 손에 들린 가짜 서류들을 보더니 능숙하게 그것을 받아 서랍장에 넣으며 말하더군요. 아버님, 이런 중요한 건 저희가 잘 보관할게요.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놈들은 이미 그 종이 쪼가리들이 자신들의 것이 되었다고 믿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저를 향한 일말의 존중이나 걱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탐욕에 젖어번들거리는 광기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시장에서 사온 잉어를 정성껏 고아 제 저녁상에 올렸습니다. 뽀얀 국물에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죠. 아버님, 마지막으로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정성껏 끓였으니 한 그릇 뚝딱 하셔야 해요. 시은은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인 것처럼 제 곁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드는 척하며 그릇을 제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하지만 단 한 숟갈도 입으로 가져가지 않았죠. 제 귀에는 아주 작은 골전도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 그 너머에서는 친구 철민이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수야, 지금 시은이 녀석 표정이 아주 가관이구나. 내가 잉어 국물을 마시기만 기다리고 있어. 절대 마시면 안 된다. 마시는 척만 하고 나중에 내가 신호를 주면 처리해. 저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으로 가져가는 척하다가 일부러 기침을 심하게 하며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국물이 식탁 위로 튀었죠. 아이고, 내가 이제는 수저 하나 제대로 들 힘도 없구나. 한탄하는 제 모습에 시은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휴지를 가져와 식탁을 닦았어요. 저는 그 틈을 이용해 국물 그릇을 침대 옆 작은 탁자로 옮겼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먹으마. 지금은 통 입맛이 없구나. 제 말에 민우와 시은은 더 이상 권하지 않더군요. 어차피 저라는 존재는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곧 사라질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테니 굳이 밥 한 그릇에 연연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약을 먹고 깊이 잠든 척 연기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주고 간 약은 이번에도 침대 밑에 숨겨둔 작은 병에 몰래 뱉어냈죠. 방 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집 전체가 깊은 정적에 휩싸였을 때
거실에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철민이가 설치한 고성능 마이크는 놈들의 작은 속삭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제 귀로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늘 아버님 보니까 정말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지, 여보. 그러게 말이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도 벌벌 떨고 금괴랑 땅 문서까지 순순히 내놓으시는 거 보면 거의 다 됐다고 봐야지. 그나저나 그 금괴 진짜일까? 그거 팔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는 거지. 진짜고 말고. 내가 아까 슬쩍 만져봤는데 묵직한 게 장난 아니더라. 땅도 강남이라니.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 몰래 그런 걸 숨겨뒀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역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속을 몰라. 저는 눈을 감은 채 이불 속에서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이 민우의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 잊은 게 아니겠죠. 그저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이제는 다음 목표물인 저에게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은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럼 우리 이제 뭐부터 할까? 저 영감탱이 정리되면 바로 금괴부터 찾는 거야? 그리고 저 집도 빨리 팔아버려야지. 재수 없는 집이야, 정말. 영감탱이. 방금 전까지 아버님 하며 제 곁을 지키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어요. 당연하지. 집 팔고 금괴 팔고 땅 팔고 싹 다 정리해서 우리 빚부터 갚아야지. 그리고 당신 갖고 싶다던 그 외제차 이번에 새로 나온 걸로 내가 한 대 뽑아줄게. 명품백도 원하는 만큼 사.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당신. 정말 고마워, 여보. 아, 생각만 해도 신난다. 이 지긋지긋한 빚쟁이들 전화도 안 받고 맨날 돈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들의 대화는 한편의 저질스러운 막장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부모를 한 명은 이미 저 세상으로 보냈고 다른 한 명은 곧 보낼 계획을 세우면서 그 대가로 얻게 될 부와 행복을 꿈꾸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대화는 한참 동안 이어졌어요. 빚을 갚고 나서 어디로 이사를 갈지, 아이는 언제쯤 가질지, 해외여행은 어디로 갈지에 대한 희망에 부푼 계획들이었죠. 그 모든 계획의 대전제는 바로 저의 죽음이었습니다. 제 존재가 사라져야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그들의 행복. 저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아내가 왜 그토록 절박하게 제게 도망치라고 소리쳤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 괴물들의 본 모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참 후 시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여보, 조금 불안하지 않아? 약효가 생각보다 더딘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 때는 그래도 몇 달 만에 확 나빠지셨는데 아버님은 쓰러지셨다가도 다시 일어나시고. 이러다 우리 계획 들키는 거 아니야? 걱정 마. 내가 더 확실한 걸 구해왔으니까. 민우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차분했어요. 전에 쓰던 것보다 훨씬 효과가 빠른 거야. 무색무취라 물에 타도 전혀 티가 안 나. 며칠만 더 고생하면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연극 끝낼 수 있어. 그 말을 끝으로 거실에 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죠. 잠시 후 안방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고 시은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놈은 제가 깊이 잠들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완벽하게 잠든 사람을 연기했어요. 시은은 제 머리맡으로 다가와 잠시 제 상태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작은 약포지 같은 것을 꺼내
제 머리맡에 놓인 물컵에 하얀 가루를 조심스럽게 털어 넣는 것이 희미한 달빛 아래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놈은 작은 숟가락으로 물을 몇 번 휘젓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제 머리맡에 놓인 저 물컵. 제가 만약 잠결에 목이 말라 저 물을 마셨다면 아침에 저는 다시 눈을 뜰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귀에 꽂힌 이어폰 너머로 철민이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수야, 봤다. 내가 똑똑히 봤어.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야.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하얀 가루가 담긴 물컵을 조심스럽게 들어 낮에 먹다 남긴 잉어 국물 그릇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차고 넘칠 만큼 확보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밤새 하얀 가루가 든 물을 마신 사람처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헛소리를 중얼거렸어요. 어제보다 훨씬 더 상태가 나빠진 제 모습에 민우와 시은은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저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민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우야, 아무래도 내가 오늘 내일 하는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법적으로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구나. 너희에게 내 모든 걸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오늘 작성해야겠다. 유언장이라는 말에 두 녀석의 눈이 반짝 빛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은이 냉큼 옆에서 거들더군요. 아버님, 저희가 아는 변호사님 있는데 그분 부를까요? 일 처리 아주 깔끔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부르면 나중에 딴소리하는 친척들이 있을지 모른다. 내가 직접 공증까지 받을 수 있는 변호사로 부를 것이다. 그래야 뒤탈이 없지. 제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들렸을 겁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입장에서야 공증까지 받아주면 더 확실하고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놈들은 제 제안에 아무런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철민이가 미리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철민이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죠. 제가 부른 변호사와 공증인은 모두 철민이가 섭외해둔 우리 계획의 마지막을 장식해줄 배우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마지막 부탁이라며 아들 내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래도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싶구나. 너희도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내 마지막 길을 함께 해줄 사람들이니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오너라. 제 말에 민우와 시은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제 마지막 허세라고 생각했겠죠. 두 녀석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 가장 비싸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들의 모습은 마치 큰 계약을 성사시키러 가는 사업가들처럼 보이기도 했고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유산을 상속받는 상주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약속한 시간이 되자 변호사와 공증인이 서류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정중하게 제게 인사를 하고는 거실 테이블에 각종 서류들을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민우와 시은은 그들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변호사가 낭독하는 유언장의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나 김정수는 나의 모든 부동산과 동산, 예금과 숨겨둔 재산 일체를 나의 유일한 아들인 김민우와 며느리 유시은에게 상속한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 읽자 시은은 뭐가 그리 슬픈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흐느끼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버님, 저희는 재산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버님만 곁에 계시면 돼요.
민우 역시 비장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 유지를 잘 받들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저는 그들의 역겨운 위선에 속으로 헛웃음을 쳤습니다. 변호사가 제 앞으로 유언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제 이 서류에 서명하시고 지장을 찍으시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저는 민우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테이블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죠. 민우와 시은은 숨을 죽인 채 제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인생이 바뀔 그토록 염원하던 순간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제 펜 끝이 하얀 종이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딩동. 갑자기 현관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우는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누구야, 이 중요한 순간에, 라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어요. 시은이 대신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죠. 그리고 잠시 후 시은의 얼어붙은 얼굴과 함께 제 오랜 친구 철민이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로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함께였죠.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우와 시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저와 철민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철민이에게 소리쳤죠. 박 아저씨? 아저씨가 여긴 어떻게? 그리고 이분들은 누구세요? 철민이는 민우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거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춰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이 집에서 일어났던 아주 끔찍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야겠습니다. 철민이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함께 온 젊은 경찰관 한 명이 능숙하게 노트북을 꺼내 거실의 대형 텔레비전과 연결했습니다. 민우와 시은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민우가 다시 한번 언성을 높였어요. 지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남의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 준비하고 있는데 당장 나가주세요. 철민이는 그런 민우를 향해 아주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죠. 마지막 길. 그래, 누군가의 마지막 길이 될 뻔했지. 하지만 그게 내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너희 둘의 자유가 될 것 같구나. 그 순간 텔레비전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저희 집 거실의 모습이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민우와 시은이 소파에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바로 어젯밤 제가 잠든 척하며 들었던 그들의 대화였습니다. 화면 속에 민우가 말했어요. 금괴랑 땅 문서까지 순순히 내놓으시는 거 보면 거의 다 됐다고 봐야지. 화면 속에 시은이 웃으며 답했죠. 이 지긋지긋한 영감탱이 정리되면 바로 금괴부터 찾는 거야. 텔레비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와 얼굴이 선명하게 흘러나오자 민우와 시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텔레비전과 그리고 철민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시은이 비명처럼 소리쳤죠. 이게 뭐야? 이게 왜 저기서 나와? 당신들 뭐야, 몰래카메라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화면은 안방으로 바뀌었고 달빛 아래 시은의 형체가 나타났죠. 그리고 잠든 제 머리맡에 물컵에 하얀 가루를 타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느린 화면으로 재생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 순간 시은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저건 내가 아니야. 영상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와 공증인은 물론 민우와 시은까지 모두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철민이가 그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이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감정 결과 보고서입니다. 철민이는 첫 번째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김정수 씨의 침실 환풍구에서 채취한 먼지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곰팡이 포자가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절대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없는 양입니다. 또한 김정수 씨가 마셔온 한약과 찻잎에서는 장기간 복용 시 심각한 신경계 손상을 유발하는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서류를 꺼내 들었죠. 이것은 유시은 씨가 어젯밤 김정수 씨의 물컵에 넣은 흰 가루의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민우 씨가 얼마 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구한 것과 동일한 성분으로 급성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철민이는 낡고 작은 약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고인이 되신 김정수 씨의 아내분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메모입니다. 어지러움. 숨이 참. 민우가 준 차를 마신 뒤부터. 라고 적혀 있군요.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민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제게 기어오다시피 다가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빚 때문에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시은 역시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외쳤죠.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며칠간 연기해왔던 병든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제 발밑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두 짐승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입에서는 그 어떤 동정도 연민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용서. 용서는 너희가 저 아래에 있는 내 엄마에게 가서 직접 빌어라. 나는 너희를 용서할 자격도 생각도 없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관들이 다가와 민우와 시은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고 수갑이 잠기는 소리가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죠.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인생 역전을 꿈꾸던 바로 그 자리에서 범죄자가 되어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저의 길고 외로운 싸움의 첫 번째 막이 내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뒤 집 안에는 잠시 동안 기이한 정적이 흘렀어요. 조금 전까지 울부짖음과 절규, 쇠가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유언장 서류가 흩어져 있는 테이블, 며느리가 쓰러지며 쏟은 찻잔의 흔적, 그리고 아직 켜져 있는 텔레비전 화면. 모든 것이 방금 전의 소란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철민이가 제 어깨를 묵직하게 잡아주더군요. 그제야 저는 길고 긴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똑바로 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잠시 후 집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현장 감식을 위해 과학수사대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파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익숙한 저희 집 거실과 안방, 부엌을 마치 남의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분첩으로 가구 위에 보이지 않는 흔적들을 채취했으며 증거물에는 노란 번호표를 붙여 나갔습니다. 제가 매일 아내의 온기를 느끼던 소파에도, 며느리가 독을 탔던 머리맡의 물컵에도, 그리고 제가 약을 쏟아부었던 난초 화분에도 어김없이 번호표가 붙었어요. 제 삶의 공간이 한순간에 차가운 범죄 현장으로 변해버린 광경을 저는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은 경찰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제게 가능한 한 상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난 뒤에 깊은 슬픔에서부터 시작해 매일같이 마셔야 했던 한약, 그리고 제 몸에 나타났던 이상한 증상들. 제 이야기를 듣는 젊은 형사의 눈빛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노인의 진술을 듣는 듯한 의례적인 표정이었다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차 경악과 분노,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되어갔습니다. 아내의 꿈 이야기를 할 때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을 어쩔 수 없었어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그 꿈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형사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묵묵히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 철민이를 찾아가 증거 분석을 의뢰하고 놈들을 속이기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연기를 펼쳤던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의 유언장 소동까지. 한 편의 긴 영화 같았던 지난 며칠간의 기록을 모두 쏟아내고 나니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술을 마친 뒤 철민이가 경찰서에서 막 돌아온 듯 굳은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미 두 녀석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더군요. 철민이는 제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조사 상황을 들려주었습니다. 내 아들놈이랑 며느리 지금 서로에게 모든 걸 떠넘기느라 정신이 없단다. 아주 가관이야. 철민이의 말에 따르면 시은은 조사실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자신은 민우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담했으며 자신은 절대로 아버님을 해칠 생각까지는 없었다고요. 며느리가 제 물컵에 약을 타는 영상이 나오자 그것은 민우가 수면제라고 속여서 준 것이며 자신은 그게 그렇게 위험한 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변명했답니다. 반면에 민우는 모든 계획을 주도한 것이 시은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아내의 사치 때문에 빚이 늘어났고 시은이 먼저 아버님의 재산을 빨리 정리하자고 부추겼다는 것이죠. 자신은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마지못해 따른 것뿐이며 아버님을 직접적으로 해치려 한 것은 모두 아내의 생각이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내가 아프다고 할 때 병원에 모시고 가자고 했지만 시은이 돈이 아깝다며 막았다고 자신은 끝까지 반대했다고 주장했답니다. 서로가 서로를 괴물이라고 부르고 있어. 평생을 함께하겠다던 부부가 어쩌면 저렇게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 철민이는 혀를 차며 말했어요. 저는 그들의 변명을 전해 들으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셈이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면 뜯을수록 그들의 죄는 더욱 명백하게 드러날 뿐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진술은 이미 확보된 영상 증거와 과학적 증거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철민이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는 단 하루도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짐을 챙기러 잠시 들른 집은 텅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끈끈한 아기가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듯해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훨씬 빨랐죠. 처음 전화를 건 사람은 제 동생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충격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형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민우가 형님한테 아니 형수님한테까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들은 그대로다. 모두 사실이야. 동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형님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바로 올라갈게요. 아내의 여동생, 즉 처제에게서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부, 우리 언니가 그렇게 간 게 아니었다면서요. 그 금수만도 못한 것들 때문에. 형부, 어떻게 해요? 우리 언니 너무 불쌍해서 어떡해요?
저는 처제를 위로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반드시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해야 했습니다. 모든 전화가 위로와 걱정만은 아니었어요. 몇몇 먼 친척들은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경찰에 신고까지 하냐,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다, 대화로 잘 풀지 그랬냐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기도 했죠.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상대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밤이 깊도록 전화벨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결국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죠.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나를 밀어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당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키려 했던 거야. 이제 내가 당신을 지켜줄 차례야. 절대로 당신이 억울한 죽음으로 남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꿈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철민이, 그리고 이번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변호사는 철민이가 수소문에서 찾아낸 형사사건 전문의 베테랑이었죠. 그는 밤새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했다며 비장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어르신, 지난밤에는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제가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까지 인륜을 저버린 사건은 처음 봅니다. 변호사는 먼저 민우와 시은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들이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어르신. 바로 사모님의 사건입니다. 현재 사모님은 공식적으로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검찰에 고 김민우, 유시은에 대한 추가 혐의와 함께 고인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이었어요. 제 아내가 그저 병약해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저 악마들의 손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것. 그것이 제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제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수사 요청서를 접수하고 며칠 뒤 예상대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회면 단신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그 내용의 끔찍함 때문에 순식간에 모든 언론사의 주요 뉴스로 번져나갔죠. 효자 가면 쓴 아들 부부, 부모 재산 노리고 끔찍한 범행, 죽은 아내의 경고, 남편을 살렸다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고 제 전화기는 모르는 번호로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저는 모든 연락을 피한 채 철민이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질수록 저는 더욱 침착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철민이는 제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여기저기서 추측성 기사만 쏟아지게 놔두면 진실이 왜곡될 수 있어. 내가 직접 단 한 번만이라도 언론 앞에 나서서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다. 무엇보다 내 아내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친구의 말이 옳았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과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뒤 철민이의 집 거실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죠.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돌아가자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인터뷰에서 자극적인 감정 표현은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대신 제가 겪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사실에 입각해서만 이야기했죠.
제 아내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평범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망가뜨린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내가 더 이상 억울한 죽음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희생되었습니다. 이 진실만큼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세상의 여론은 완전히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아내의 죽음을 애도했고 아들 내외의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분노했죠. 이전까지 저를 비난하던 몇몇 친척들조차 더 이상 제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두 녀석은 자신들의 상황이 얼마나 불리한지 깨닫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저에게 매일같이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은에게서, 며칠 뒤에는 민우에게서 도착했죠.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 찬 편지지의 내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빚에 눈이 멀어 잠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매일 밤 아버님과 어머님께 용서를 빌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부디 못난 며느리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들 민우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를 배신한 천하의 불효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도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시은이의 낭비와 빚독촉에 시달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저를 잘못 만난 시은이 탓입니다. 부디 아들인 저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 편지들을 단 한 줄만 읽고는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글에서는 단 한 줌의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직 자신들의 형량을 줄여보려는 얄팍한 계산과 동정심에 호소하려는 비겁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추악함까지도요. 저는 그 편지들을 한데 모아 철민이와 함께 마당의 작은 아궁이에 던져버렸습니다. 편지지가 불꽃에 휩싸여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것을 보며 저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까지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저들에게는 용서가 아닌 오직 법의 냉엄한 심판만이 필요할 뿐이었죠. 시간이 흘러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깨끗하게 다린 양복을 입고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겠다고, 오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오겠다고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내내, 그리고 법정의 증인석에 앉기까지 제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이미 수백 번이나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과정이었기에 두려움보다는 비장함이 더 컸어요. 방청석은 기자들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두 녀석에게는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소 사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검사가 나열하는 아들 내외의 죄목들은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어요. 존속상해, 상해치사, 살인 예비 음모. 제가 지난 몇 달간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던 끔찍한 시간들이 차가운 법률 용어로 변환되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증인석에 섰을 때 법정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검사의 질문에 따라 저는 다시 한번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증언해야 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했죠. 피고인들은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저를 극진히 보살피는 척하며 매일 정체불명의 한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제 침실에는 유해한 곰팡이를 피워 제가 잠든 사이에도 제 건강을 해치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아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증언하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민우와 시은은 계속해서 훌쩍거렸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얄팍한 연기였죠. 그들의 변호인은 저의 증언을 반박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제가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망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제가 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제 기억이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암시를 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들의 모든 주장은 다음 증거가 재생되는 순간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저희 집 거실과 안방에서 촬영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한 것이죠. 법정 안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식과 경악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화면 속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나누며 웃고 떠드는 모습, 저를 영감탱이라고 부르며 죽음을 재촉하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시은이 제 물컵에 하얀 가루를 타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자 변호인조차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검사는 국과수의 분석 보고서와 아내의 마지막 메모를 증거로 제출하며 그들의 범행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모든 증거 조사가 끝나고 검사의 최종 논고가 이어졌습니다.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을 향해 손을 뻗으며 엄중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세상에서 가장 신뢰해야 할 부모를 상대로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 한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추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어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끔찍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주시길 바랍니다. 검사의 논고가 끝나고 민우와 시은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흐느끼며 준비해온 반성문을 읽어내려갔지만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방청석과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의 날, 저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피고인 김민우, 유시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장은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다시 읊으며 그들의 범행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문을 외웠죠. 피고인 김민우에게 징역 30년, 피고인 유시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시은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고 민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뒤늦은 정의의 실현에 안도하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아닌 아주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이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정말 편히 쉬어요.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제자리인 것은 없었어요. 제 삶의 터전이었던 집은 더 이상 제게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거실 소파에 앉을 때마다, 그리고 안방 침대에 누울 때마다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들이 망령처럼 되살아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행복했던 아내와의 추억은 어느새 악몽 같은 기억의 덮개 아래에 파묻혀 희미해져 갔고 집 안의 공기는 무겁고 탁하게만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내와의 기억이 아닌 놈들의 흔적을 지워내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집을 부동산에 내놓기로 결심하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된 과정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제 아내와 함께했던 인생 전체를 반추하고 이별을 고하는 의식과도 같았죠. 낡은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 속에서 풋풋하게 웃고 있는 저와 아내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갓 결혼하여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민우가 태어나 세 식구가 처음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행복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렸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 답이 없는 질문들이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아내가 아끼던 부엌의 그릇들을 신문지에 하나씩 싸면서는 이 그릇에 담긴 아내의 음식들을 다시는 맛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내가 뜨개질하던 털실 뭉치, 즐겨 읽던 낡은 소설책,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빛바랜 연애 편지까지. 모든 물건에는 아내의 손때와 이야기가 묻어 있었죠. 저는 그 물건들을 버릴 수가 없어 따로 상자를 만들어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이 기억들만큼은 제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제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반면에 민우와 시은이 사용하던 방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옷가지와 물건들은 제게 그저 생기 없는 쓰레기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저는 미련 없이 그 모든 것을 커다란 자루에 담아버렸습니다. 그들과의 인연도, 그들에 대한 기억도 이 집과 함께 모두 비워내고 싶었어요. 짐을 정리하는 며칠 동안 저는 수없이 울고 또 수없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기 위해 제가 반드시 치러야 할 통과 의례였죠.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이사를 오기 전 저는 텅 빈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어요. 가구들이 사라진 공간은 낯설고 휑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집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집의 정중앙에 서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마웠다. 그리고 이제는 안녕. 집을 판 돈과 법적으로 온전히 되찾은 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나니 생각보다 아주 큰 돈이 제 손에 남았습니다. 한평생 땀 흘려 정직하게 모은 돈이었고 아내와 함께 일군 소중한 결실이었죠. 하지만 이제 제게 이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이 돈 때문에 아내를 잃었고 자식을 잃었으니까요. 저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가장 의미 있을지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내가 생전에 늘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나중에 우리가 더 늙고 힘이 없어지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노인들 도우면서 살아요. 가진 것 없어도 서로 의지하고 웃으면서 사는 게 진짜 행복 아니겠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죠. 저는 곧바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제 재산의 대부분을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아내의 이름을 따서 수연복지재단이라고 지었어요. 재단의 목적은 단 하나 의지할 곳 없이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에게 버림받거나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그분들의 마지막 생이 외롭거나 비참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었죠.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는 기분이었어요. 돈에 묻어있던 끔찍한 기억과 악의를 씻어내고 아내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은 제게 큰 위안과 치유를 주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수연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현판을 보았을 때
저는 아주 오랜만에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죠. 여보, 보고 있어. 당신 이름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됐어. 하늘에서 기뻐해줘. 그러던 어느 날 철민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우와 시은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주러 온 것이었죠.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지만 재판부는 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죗값을 단 하루도 줄일 수 없다는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였죠. 그 소식을 듣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시간 속에서 자신들이 지은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저의 세상은 이제 완전히 분리된 것이죠. 저는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그들의 안부를 묻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들의 이름은 그렇게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재단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할 무렵 철민이가 제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정수야, 이제 너도 좀 쉬어야지.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 내 아내가 살아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그 바다 기억나냐? 친구의 말에 저는 한참 동안 잊고 있던 동해의 어느 작은 바닷가 마을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와 제가 젊었을 적부터 해마다 찾아가곤 했던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저는 친구와 함께 며칠간의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동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산과 들을 보며 제 마음도 조금씩 푸르게 물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옆자리에 앉아 제잘거리며 창밖 풍경을 설명해 주었을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져 잠시 가슴이 시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마저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우리를 가장 먼저 반겨주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바다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그리고 끼룩거리며 하늘을 나는 갈매기떼까지. 저는 친구와 함께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발에 닿는 모래의 감촉과 귓가를 스치는 파도 소리가 지난 시간 동안 제 안에 쌓여있던 긴장과 슬픔을 조금씩 씻어내주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희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횟집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철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고생했다, 정수야.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저는 말없이 잔을 채워 친구와 부딪혔습니다. 쓰디쓴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죠. 철민아. 만약 내가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집에서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리거나 모든 걸 다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았겠지. 너는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구해준 거야. 그런 소리 마라. 친구 사이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오히려 내가 내게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 저희는 그날 밤 아내와의 추억을 안주 삼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 생활의 소소한 기쁨과 다툼,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아내가 더욱더 그리워졌지만 이제 그 그리움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는 따뜻한 난로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 전에 홀로 바닷가에 나갔어요.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서서히 떠오르는 광경은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저는 아내가 남긴 유품 중에서 가장 아끼던 작은 손수건을 꺼내 고운 모래를 한 줌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죠. 여보, 이제 정말 당신을 보내줄게. 좋은 기억만 가지고 이제는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어. 나도 여기서 잘 살아갈게.
당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아주 잘 살아갈게. 제 말을 들었는지 파도가 제 발밑까지 다가와 하얀 거품을 남기고는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며칠 뒤, 저는 수연복지재단의 첫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에게 작은 생필품과 지원금을 전달하는 조촐한 행사였죠. 작은 강당을 채운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저처럼 깊은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재단을 대표하여 단상에 올라 인사를 하고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드렸어요. 제 손을 잡은 한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들의 주름진 손을 잡고 진심이 담긴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돈이 사람을 얼마나 추악하게 만드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지만, 동시에 그 돈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된 것이죠. 제 아내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힘겨운 삶의 한 줄기 따뜻한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사와 보람을 느꼈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홀가분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아내가 제 꿈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꿈속에서 아내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20살 시절의 모습 그대로 가장 아름답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편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웃어줄 뿐이었어요. 그 미소 하나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이제 나도 당신도 괜찮아요. 라는 위로의 메시지였죠. 저는 꿈속에서 아내를 마주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 뺨 위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제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더 이상 악몽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제 삶에는 아주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어요. 저는 아내와의 추억과 놈들의 흔적이 뒤섞인 그 커다란 주택을 떠나 도시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있는 아담한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한 공간이었죠. 거실의 커다란 창으로는 사계절 내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작은 발코니에서는 제가 가꾸기 시작한 소박한 화초들이 매일같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창문을 활짝 열어 밤사이 고여있던 공기를 내보내고 맑고 신선한 아침 공기를 집 안가득 들이는 것이에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린 채 깨어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제 아침은 새소리와 함께 그리고 살아있다는 고요한 안도감과 함께 시작되었죠. 제게는 새로운 규칙들이 생겼습니다.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고 꼭 챙겨 먹는 것,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 그리고 텔레비전 뉴스보다는 종이 신문을 읽는 것이었죠. 세상의 자극적이고 소란스러운 소식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제 삶의 속도에 맞춰 세상을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신문을 넘기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아침의 고요함은 지난 몇 달간 제가 겪었던 폭풍 같은 시간들을 생각하면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수연복지재단에 나가는 일이 많았어요. 제가 이사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저 꾸준히 일을 돕는 늙은 봉사자에 불과했죠. 저는 재단에서 후원하는 독거 어르신들 댁에 직접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리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장을 받아드리는 일을 주로 했답니다. 하루는 아내와 참 많이 닮은 한 할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다는 그분은 제가 갈 때마다 어찌나 반가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이사장님 또 오셨네요. 이렇게 매번 귀한 걸음 해주셔서 어떡해요. 별 말씀을요, 어르신. 제가 좋아서 오는 건데요.
오늘은 시장에 갔더니 늙은 호박이 아주 좋더라고요. 어르신 호박죽 좋아하신다고 해서 좀 사왔어요. 저는 할머니와 마주 앉아 서툰 솜씨로나마 함께 호박죽을 끓여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살아오신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 아픔은 차라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할머니는 제게 이사장님은 참 좋은 일을 하셔요. 하늘에 있는 사모님께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내의 따뜻했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작은 온기를 더하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동네 복지관에 나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했어요. 젊었을 적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먹고 사느라 바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서에 교실에 등록했죠.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하고 맘처럼 되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얀 화선지 위에 검은 먹물이 스며들며 한 글자 한 글자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제 마음속에 복잡했던 상념들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다른 노인들과 서로의 글씨를 뽐내고 때로는 훈장님의 꾸지람을 함께 들으며 웃다 보면 제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으며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 삶을 다시 채워나가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주로 철민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읽기도 하고 경로당에 들러 다른 노인들과 어울려 장기를 두기도 했죠. 특히 바둑은 저희 둘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네모난 바둑판 위에 흑돌과 백돌을 하나씩 놓아가다 보면 마치 우리네 인생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놈, 정수야. 내 돌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어딜 두는 게냐? 허허, 시끄럽네. 인생이라는 게 말이야. 돌 몇 개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다 이 판을 길게 보고 두는 수지. 저희는 유치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둑에 몰두했습니다. 바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정치인들 흉을 보기도 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함께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철민이는 제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자 제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친구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평온한 일상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우편물을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1층의 우편함으로 내려갔습니다. 각종 고지서와 광고지들 사이에 낯익으면서도 낯선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죠.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지만 편지 봉투에 찍힌 교도소의 검열 도장을 보는 순간 저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민우 혹은 시은이 보낸 것이었죠. 저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분노에 차올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거나 혹은 그 안에 무슨 변명이 담겨 있을지 궁금해하며 집에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무덤덤할 뿐이었어요. 그 편지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물건처럼 느껴졌죠. 저는 편지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그 편지를 올려놓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뒤늦은 사죄와 반성의 말일까? 아니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과 저주일까? 어쩌면 또다시 동정심에 호소하며 용서를 구하는 말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어떤 내용이든 이제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것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죠. 제가 그들을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이미 벌어진 일들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제 마음속에서 용서하고 말고를 고민하는 그 시간조차 제게는 너무나 아깝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놓여있던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뜯어보지 않은 채 그대로 들고 현관 밖으로 나갔죠. 복도 끝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그 편지를 던져 넣었습니다. 툭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편지는 어두운 쓰레기통 안으로 사라졌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아주 무겁고 질긴 마지막 사슬 하나가 끊어져 나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저는 그들과의 모든 인연을 제 손으로 온전히 끊어낸 것이죠.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멀리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온통 아름다운 주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그 풍경을 보고 있자니 문득 아내와 함께 보았던 동해의 일몰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늘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여보, 해가 지는 게 끝이 아니래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거래요. 라고 말하곤 했었죠.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이제 저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유난히 평온해 보였어요. 저는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치 아내에게 오늘의 일과를 보고하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웠는데 평화라는 단어를 써봤어. 훈장님이 제법 잘 썼다고 칭찬해 주더군. 당신이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오후에는 철민이랑 바둑을 뒀는데 오늘은 내가 세 판이나 내리 이겼지 뭐야. 그 영감,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는 게 아주 볼만했어. 저는 잠시 미소를 짓다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편지가 왔었어. 아마 그 아이들 중 하나가 보냈겠지. 나 그거 안 읽고 그냥 버렸어. 당신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이제 나는 그 아이들을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아. 그냥 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일 뿐이야. 당신이 내게 남겨준 이 평화로운 시간을 더 이상 그 아이들 때문에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테니까. 당신의 그 위대한 사랑, 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작은 보금자리를 둘러보았습니다. 고요하고 따뜻하고 평화로웠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에 아내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어요, 여보. 나 당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아주 멋지게. 내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잘 살아갈게. 정말이야. 마지막 인사를 건네자 열어둔 창문으로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제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아내가 다정한 손길로 저를 어루만져주는 듯 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제 입가에는 아주 오랜만에 슬픔 한 점 섞이지 않은 맑고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저의 길고 어두웠던 밤은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